준호야, 정신 차려라. 결혼은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너 그 애가 반반하게 생겼다고 해도 사람은 인성이라는 게 있어. 엄마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사람은 외모가 다가 아니다, 준호야. 정말 너 크게 후회할 거야. 그 애는 너 통장을 바닥낼 거고 집안은 풍비박산 날 거라고.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박살나는 법이야. 절대 안 된다. 김 원장네 딸은 절대 안 돼. 엄마가 결혼하세요. 미래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절 키우신 건 맞지만 남은 평생은 미래 씨와 살 거예요. 엄마보다 더 오래 볼 여자라고요. 엄마도 미래 씨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잘 보일 준비나 하세요. 앞으로 저를 본 시간보다 미래 씨를 볼 시간이 더 길지도 모르는데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죠, 엄마. 너 말머리가 그게 뭐니? 정신이 나갔구나. 아주 천년의 사랑같이 느껴지지? 지금 네가 하는 사랑이 세상의 전부고 너가 아주 견우와 직녀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에휴, 모르겠다.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아니,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대야죄로 들이켜봐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는 아들놈. 나도 필요 없다. 너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고불고 해도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나한테 기댈 생각이랑 말아라. 알았어? 네,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끝까지 말 함부로 하시네요. 가세요, 엄마.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로 63세가 되신 김혜자 씨입니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무례하고 더러운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던 김 씨는 사돈댁과 며느리의 망나니 같은 행태에 질려버려서 한동안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약까지 처방받아 드시다가 결국 아주 통쾌하고 속 시원한 복수를 해주셨다고 하시며 그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견도 여쭐 겸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다양한 의견 모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과 저희 실버라디오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자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되었네요. 이제껏 살면서 제 스스로 제 인생이 그리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제가 제대로 살아온 건지 남들에게 내 인생을 문득 평가받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삶을 허투루 살았다면 따끔하게 댓글로 저를 꼬집어 주시고 제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다면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동훈이는 제 삶의 전부였죠. 애들 아빠랑 사별한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에 무얼할까요? 뼈에 사무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혜자야, 너는 강해. 아이들을 위해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했죠.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혼자 이런 짓이라도 안 하면 도저히 버틸 수 있는 정신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정신 건강을 위해 동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때쯤부터 남을 돕는 것에 무척이나 열심이었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도우며 얻어지는 에너지를 토대로 저 또한 열심히 살아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곳 양로원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 마음도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세상 일이 속상하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떻게든 지나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추천해 주신 대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려 노력했어요. 푸른 나무들과 맑은 공기가 제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켜 주었죠. 책 읽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관련 책들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다른 세계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조금씩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만나 뵙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김 할아버지.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면 주로 봉사 활동을 나갑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요. 할머니, 우리 또 언제 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요양원 할머니 중 김할머님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밝게 웃으시며 저를 알아보시고 아이고, 우리 혜자가 왔구나 하고 반겨주시곤 하시죠. 그럴 때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척이나 신기해하세요. 자기 딸도 못 살아보는 김할머님이 유독 저는 맨정신으로 알아보실 때가 있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놀라시죠. 물론 본인 정신이 온전하실 때만 그러시고 보통은 다시 본인의 젊은 그 시절로 정신이 뒤바뀌시고는 합니다. 다시금 치매 노인으로 돌아가서 저를 본인의 딸로 착각하신 김할머님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숙자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순간 중 이럴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본인의 딸 혹은 자녀로 착각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소가리를 하며 눈물을 흘리시고는 합니다. 과거에 갇히는 치매라는 병이 만약 과거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갇히는 것이라면 저는 단언코 그건 비극이 아니라 희극, 오히려 행복한 치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본인에게만큼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보살펴드린 대다수의 치매 어르신들은 요양원 김할머님처럼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후회되는 일들에 갇히고는 하십니다. 영원히 그 시간에 갇혀서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고통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김할머님은 제 어머님이 아니시고 저는 김할머님의 딸 숙자가 아닌 가짜 딸 혜자이지만 제가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치매 어르신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평온하세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요양원의 김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는 시간에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께 봉사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며 밤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서 참모로 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가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 퇴근길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계셨어요. 119에 전화를 하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님은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지셨던 거더라고요. 마침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이온 음료를 사와서 얼른 먹여드렸죠. 다행히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제가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할머님은 큰 탈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참 소문이라는 게 빨라서 제가 봉사하는 요양원에도 이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이후로는 저를 더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자 씨가 있어 정말 든든해요. 문득 복도나 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요양원에 새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의 이름은 박영숙이었죠. 저와 영숙 씨는 비슷한 또래였기에 말도 잘 통했고 남편을 오래전 떠나보내고 홀로 벌어 자식 먹여 살린 처지도 비슷했기에 정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는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료였죠. 하지만 그런 영숙 씨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그녀가 온 지 약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영숙 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혜자 씨, 오늘 김치찌개 맛있더라고요. 나 좀 더 먹고 싶은데 혜자 씨 것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저희 병원에는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날이 지나면 모두 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웠던 저는 급양관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남는 음식을 종종 가져가고는 했어요. 영숙 씨랑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영숙 씨에게도 제 몫을 조금씩 나누어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찌개가 유독 맛이 좋았는지 영숙 씨는 저에게 저희 몫도 달라고 대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남의 걸 저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딱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럼요, 드세요. 하고 김치찌개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점심 메뉴가 무엇이든 영숙 씨는 항상 제 것을 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나눠주었지만 점차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집에 가서 또 반찬을 하기 번거롭고 귀찮았기에 남아서 버려지는 병원밥을 조금씩 싸가면 집에서 편히 먹기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제 몫까지 몽땅 가져가는 영숙 씨 때문에 이제는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다시금 집에서 밥을 해야 하니 은근 번거로웠습니다. 그래도 대뜸 화를 내기 참 애매한 일이라서 그럭저럭 참아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 할머니 한 분의 금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는 평소에 그 반지를 절대 빼지 않으셨거든요. 요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모든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혜자 씨, 사실 나 그 할머니 반지 어제 봤어요. 근데 말하면 우리 다 의심받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혜자 씨도 가만히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숙 씨, 그래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그러자 영숙 씨는 화를 냈어요. 뭐야, 혜자 씨는 내 편 안 들 거예요? 우리 친구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영숙 씨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원래 저런 사람인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며칠 후 영숙 씨에 대한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칼로리, 제로슈가 간식을 따로 준비해두고는 하거든요. 다른 간식들보다 값은 많이 나가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탕비실에 둔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이 덩그러니 박스만 두고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우연히 영숙 씨가 몰래 간식을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보고 말았죠. 충격을 받은 저는 영숙 씨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영숙 씨, 혹시 간식 본 적 있어요? 영숙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왜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숙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봤어요. 영숙 쌤이 어르신들 간식 가방에 넣는 거. 그러자 영숙 씨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가져갔으면 어때요? 어차피 버릴 거 아니에요? 혜자 씨도 몇 개 줄 테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훔친 간식을 한 주먹 꺼내 집더니 우악스럽게 제 조끼 주머니에 우겨넣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이거 치우지 못해요? 저는 영숙 씨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영숙 씨,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르신들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도리어 영숙 씨는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혜자 씨는 뭐가 그리 정의로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누가 알아주나요? 그 순간 저는 영숙 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본 영숙 씨는 가면을 쓴 모습이었던 거죠. 이후로도 영숙 씨의 문제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온갖 부정을 일삼았죠. 일을 대충 하고 빠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영숙 씨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으시며 저를 딸로 착각하시던 김할머니의 담당으로 영숙쌤이 배정된 것이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던 제 눈에 김할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딸로 여기고 정말 살뜰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김할머니는 비록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그 성품이 제가 살면서 만나온 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저렇게 손찌검을 하다니 정말 제 부모가 맞는 것을 본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요양원 원장님께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어르신들과 요양원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원장님은 조사 끝에 영숙 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영숙 씨는 제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원망의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아이고, 양심쟁이 혜자 선생님께서는 천년만년 요양원에서 잘 해먹고 사셔요? 저는 먼저 갈 테니 어디 그딴 식으로 비겁하게 남 일이나 사사건건 꼰지르고 살아보셔. 비겁하다니.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와의 우정이 깨져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옳은 일을 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와의 사건 이후 저는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았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김 원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러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혜자 씨, 우리 요양원에서 정직원으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혜자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제 직업이 될 수 있다니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원장님, 제가 나이도 많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 원장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혜자 씨의 경험과 진심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문득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야간 식당 일을 잘 정리하고 김 원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양원의 정직원이 되었어요. 확실히 시설은 복지도 좋고 난생 처음 4대 보험이라는 것도 들어보았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원장님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혜자 씨, 사실 제 딸아이가 있는데 아직 혼자예요. 혹시 아들분은 어떠세요?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테지만 아는 사람의 자식을 주선해 주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 원장님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어쩌면 이게 준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되었건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 풀린다면 무려 요양병원장의 사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한 자리도 아니고 무척이나 괜찮은 조건이었죠. 네, 원장님.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들이 좋아야 더 만나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제 아들 준호와 김 원장님의 따님 미래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김 원장님은 당일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셨고 어쩔 수 없이 김 원장님이 없이 저와 제 아들 준호 그리고 원장님 딸인 미래 씨와 셋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미래는 늦게 나타났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심지어 목이 늘어난 누런 티셔츠에 세수는 한 건지 얼굴에는 기름이 번들거리게 껴 있었죠. 화장은 당연히 안 했고 머리는 감기는 한 건지 뒤로 질끈 쪽맨 것이 아마 머리를 감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화장까지는 안 할 수 있다고 쳐도 적어도 씻고는 오는 것이 매너 아닐까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 네? 미래 씨 맞으시죠? 김 원장님 따님. 네, 딱 보면 저잖아요? 말투는 충격적으로 무례했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종업원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죠. 요양원에서 뵙던 김 원장님은 조용조용한 성격에 이 정도로 무례하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딸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인 건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가 늦게 도착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준호는 미래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심지어 미래가 늦게 온 것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나갔죠. 늦게 오시느라 바쁘셨나 봐요. 혹시 슈퍼히어로처럼 위험에 빠진 시민이라도 구하고 오신 건 아니죠? 김 원장님네 딸 미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방금 외계인 습격을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꾀죄죄한 거예요. 제 아들 준호는 그 말에 크게 웃었고 저는 그저 이 둘이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주문을 할 때도 미래는 무례했어요. 메뉴판을 대충 보더니 종업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죠. 여기서 제일 비싼 거로 주세요. 어차피 김 원장님이 내실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하고 무례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김 원장님이라뇨.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죠. 말버릇이 없어 보여 참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즐거워 보이더군요. 와, 미래씨,
정말 솔직하시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화끈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계셔서 못했어요. 미래는 준호를 쳐다보며 씩 웃었어요. 뭐예요? 그 나이에 아직도 엄마 눈치 보세요? 엄마 타령이라니 웃겨 정말. 준호는 속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는 저도 솔직해지겠습니다. 미래 씨처럼 화끈하게 말이에요. 저는 속없이 실실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준호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싶었습니다. 저런 여자애가 뭐가 좋다고 해죽거리는 아들 녀석을 보고 있자니 머리통에 꿀밤을 한 대 쥐어봐 가지고 싶었죠.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졌지만 미래의 행동은 계속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할 때는 입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씹으며 말했기 때문에 제 얼굴에 밥풀이 튀기기까지 했어요. 아, 맛있다. 근데 이 정도 음식이면 좀 더 비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쩝쩝거리며 밥풀을 튀기며 이딴 소리를 하는 여자를 도대체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그게 제 아들놈인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그런 미래의 모습마저도 재미있어 하는 듯 했어요. 맞아요. 다음에는 더 비싼 데로 가요. 제가 살게요. 미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소리에 흥미롭다는 듯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호라, 능력자시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안 보이는 책상 아래에서 준호의 무릎을 툭툭 쳤지만 이놈의 자식은 콩깍지가 잔뜩 씌어서 눈치도 없어진 건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미래는 갑자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은요? 집은 있어요? 보통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 아들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약간은 주눅이 든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고 속상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이쁜 제 아들이었기에 도대체 첫 만남에 머리도 안 감고 나온 이 못난이 아가씨에게 주눅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연봉은 5천만 원 정도고 아직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모으고 있죠.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네요. 저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은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참 대단한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벌어서 미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네요. 뭐라고? 준호야,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사실 저는 준호가 꼭 미래와 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뜬금없이 행복하게 해주네 어쩌네 말하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를 내버렸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준호야, 네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기나 하니? 자리로 돌아왔을 때 준호와 미래는 이미 친밀해진 듯했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있었죠.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관이 있는데 VIP석이 딸린 곳이에요. 준호가 말했고 미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팝콘이랑 음료수는 많이 사주세요. 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미래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솔직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눈에는 무례하고 이기적으로만 보였던 미래의 모습을 준호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야, 과연 그렇게 생각하니? 미래가 좀 무례하지 않았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건 솔직함이에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꾸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히려 상쾌하더라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미래의 무례함을 매력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관계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저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김 원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준호가 좋아하는 것 같아 쉽게 반대할 수도 없었죠.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들기 전에 침실에 놓여진 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준호와 미래의 관계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처음 만난 지 6개월 만에 준호가 제게 찾아와 말했죠. 엄마, 저 미래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벌써?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미래 씨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준호가 많이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속된 말로 발랑까진 아이였습니다. 허구한 날 공부해야 하는 준호를 꼬드겨서 술을 마시러 다녔어요. 심지어 어느 날부터는 준호에게 살면서 맡아본 적 없었던 담배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강경하게 밀어붙였어요. 절대 그 아이를 못 만나게 했죠. 준호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를 만날 때도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만나왔던 모양입니다. 첫 만남에서 제가 미래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게 준호 눈에도 보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와서라도 준호를 설득하고자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라. 결혼은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너 그 애가 반반하게 생겼다고 해도 사람은 인성이라는 게 있어. 엄마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사람은 외모가 다가 아니다, 준호야. 정말 너 크게 후회할 거야. 그 애는 너 통장을 바닥낼 거고 집안은 풍비박산 날 거라고.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박살나는 법이야. 절대 안 된다. 김 원장 내 딸은 절대 안 돼. 엄마가 결혼하세요. 미래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절 키우신 건 맞지만 남은 평생은 미래 씨와 살 거예요. 엄마보다 더 오래 볼 여자라고요. 엄마도 미래 씨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잘 보일 준비나 하세요. 앞으로 저를 본 시간보다 미래 씨를 볼 시간이 더 길지도 모르는데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죠, 엄마. 너 말머리가 그게 뭐니? 정신이 나갔구나. 아주 천년의 사랑같이 느껴지지? 지금 네가 하는 사랑이 세상의 전부고 너가 아주 견우와 직녀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에휴, 모르겠다.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아니,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대야죄로 들이켜봐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는 아들놈. 나도 필요 없다. 너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고불고 해도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나한테 기댈 생각이랑 말아라. 알았어? 네,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끝까지 말 함부로 하시네요. 가세요, 엄마. 그렇게 준호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아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은근히 서운한 티를 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반대했음에도 자기 선택을 굽히지 않았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결국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우려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미래의 씀씀이가 문제였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대충 느낌이 있었지만 역시나 무척 해프게 쓰더군요.
준호의 월급으로는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어요. 명품백, 비싼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 미래는 끊임없이 사치스러운 것들을 요구했죠. 심지어 집에서는 음식을 아예 안 해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한 달의 식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찾아와 털어놓더군요. 엄마, 저 빚이 좀 생겼어요. 미래가 사고 싶어 하는 걸 다 사주다 보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래서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잖니? 이젠 어쩔 수 없다. 너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는. 게다가 미래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집은 항상 엉망이었고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준호가 자기네 집에 가서 식사하시자고 해서 아들네 부부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판이더군요. 빨래통에는 빨래가 한참이나 쌓여서 눅눅하게 당장이라도 곰팡이가 필 것처럼 보였고 바닥에는 먼지인지 과자 부스러기인지 정체를 알 수 없어 불쾌한 거스름이 바스락거리며 밟혔습니다. 방에서 며느리 미래가 며칠을 안 감은 건지 떡이 한참 진 머리를 극적거리며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미래야,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없어? 준호가 한숨을 쉬며 조심스레 물었을 때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나 그런 거 못해. 내가 왜 해야 돼? 식모 써. 아니, 미래야. 원래 요즘 부부들 집안일은 서로 같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 준호가 바깥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 텐데. 좀 도와주지 그러니. 서로 나눠서 하면 금방 할 거다. 나도 좀 도와줄 테니. 아니요,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사람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건 그만큼 열심히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다니? 너 그러면 평생 살면서 설거지 한 장도 안 하고 살 거라는 말이야. 네, 당연하죠. 어머니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의 장인어른이 된 제 사돈, 요양원 김 원장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늘 조용하시고 매너 있던 김 원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들 준호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요양원 일까지 떠맡기셨죠. 준호야, 내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좀 다녀와 줄 수 있니? 아, 그리고 요양원 서류 정리도 좀 해줘.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있었고 준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자기 직장 생활도 있는데 퇴근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불러다가 저렇게 일을 시켜대시니 제 아들은 대체 언제 쉬나요? 그러다 보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결국에는 아들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보고서에서 무척이나 큰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불려가 엄청나게 크게 혼난 모양이더군요. 어느 날 밤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 인생 어떡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 괘씸하다고 해도 결국 제 아들이고 제가 품어야 할 제 새끼였어요. 이제는 아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들을 안아주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아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김 원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준호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제 아들 준호의 미래를 위해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혜자 씨?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장님,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적으로 제 아들을 가져다 쓰시는 건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일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자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준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준호는 원장님의 직원이 아닙니다. 사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부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김 원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혜자 씨,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제 사위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리고 가족끼리 이 정도 부탁은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장님, 준호를 아끼신다면 아이의 인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말아 주세요. 김 원장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갑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그리고 여긴 혜자 씨의 직장이기도 하죠. 사돈이라고 그동안 힘 좀 써드렸더니 직장 생활 참 편하신가 봐요. 그렇죠? 이제 저도 굳이 사돈네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겠네요.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김 원장님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더니 저를 내보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오늘 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었던 걸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이제 어떡하죠? 응? 그게 무슨 소리라니? 아니, 혹시라도 장인어른이 요양원에서 엄마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해요? 응?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아닐 거다.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듯했고 어르신들도 평소와 달리 차가운 눈길을 보내셨죠. 요양원은 예나 지금이나 늘 소문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김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혜자 씨, 들어보니 요양원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다면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가 있어요. CCTV에 찍혔답니다. 어르신들 약품까지 가져가셨더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혜자 씨, 당신 아들 준호 씨가 저한테 와서 사정사정했어요. 어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님은 단호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준호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김 원장님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유치장에 앉아 있는데 제 아들 준호가 면회를 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협박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미래와 저를 위협했어요. 엄마를 모함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대가로 제 아들의 가정을 쥐어잡고 이렇게 흔들어대다니. 심지어 지 어미를 모함하라고 시켰다는 게 도저히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제 사돈 김 원장님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요양원의 공무를 김 원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뒤로 빼돌리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납품 관련한 로비를 받아왔다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사돈 관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장인어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눈 감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오랜 죄책감을 드디어 씻어낼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김 원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증언을 모았고 결국 김 원장님의 부정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어요. 워낙에 오래 저지른 일이라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김 원장은 결국 나랏돈을 해먹은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쪽 일로 부정한 전과가 생겼으니 앞으로 요양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었죠. 제 며느리 미래는 이 일을 문제 삼아서 준호와 이혼을 요구했고 김 원장과 그 딸 미래에게 아주 질려버린 제 아들 준호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게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아이라도 있었으면 일이 참 많이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양육권을 비롯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을 거고 무엇보다 아이가 받을 상처는 평생을 갔을 테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김 원장네 딸 미래가 저희 집 앞에서 종종 보입니다. 심지어 엊그제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 옆 골목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머리는 감지 않은 건지 떡진 머리를 질끈 묶고 있는 미래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제 너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마주칠 일은 없지 않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집안일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할게요. 오빠한테 다시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 준호 오빠가 정말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막상 이혼녀가 되니 그동안 꼬리치고 다니던 주변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없어지고 이런저런 남자들은 그저 하룻밤 지내볼 요령으로 접근하는 게 전부였다며 제 아들 준호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뒤늦게 깨달았다고 아들과 다시 한 번만 재결합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니, 난 절대로 너네 집안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그만 돌아가거라.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 아들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무튼 그만 돌아가거라.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네 아비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통쾌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뭔가 그날 저녁 문득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들의 혼사인데 제가 너무 그동안 간섭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한 행동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 사연을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실버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모쪼록 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